안녕하십니까. 구로노인종합복지관 2021년 체육학교 온라인 특강 2탄 노령기 일상 디자인 법적 준비 두 번째 강의 성년의견 제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온율에서 근무하는 배광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고요.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같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 먼저 강의에서는 우리가 노후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법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재산과 건강만 관리해 가지고는 노후가 대비되지 않고 결국 이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이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로서 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중 가장 먼저로 이 후견제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후견제도가 과거제도하고는 뭐가 달라졌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어르신들도 익숙할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도입을 했냐?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뀐 이유는 세상이 바뀌어서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과거의 전통적인 대가족 문화, 근대적인 대가족 문화에서 기인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농촌에 계시면은 농촌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집이 있고 할아버지나 장손, 장남에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집 앞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논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집 뒤에는 축사가 있어서 뭐 소도 키우고 이렇게 하고 또 옆에는 옆이나 조금 떨어진 곳에는 선산이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논에서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농사를 져서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로 또 소를 팔아서 번 돈으로 온 가족이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쵸? 근데 그때 그 앞에 있던 논이나 집이나 소는 누구 거였나요? 대부분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 장손, 장남 그런 분들의 소유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소유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분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먹고 산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의 재산인 거예요. 도시에서 살던 분들도 비슷했습니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업할 때 직원들은 남을 쓰기도 하지만은 조카도 와서 취업해서 같이 살고 또 형이 운영하는 거 동생도 같이 와서 일하고 며느리도 와가지고 일하고 온 가족이 같이 사업을 했죠. 그 사업체가 그러면은 과연 사장님, 아버지나 뭐 장남의 거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체도 마치 가족 경영, 가족 회사죠. 가족의 사업체인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과거의 대가족 제도 아래서의 그런 가산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산이 안정적으로 지켜진다는 것이 바로 가족의 생계와 직결이 되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꼭 우리 영화나 옛날 드라마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장남이 도박에 빠져요. 자기 돈 다 날려먹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부모님 주무실 때 몰래 부모님 안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옷장을 싹 열어서 집문서를 들고 나가서 또 노름빛으로 다 탕진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그 역경을 딛고서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가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가산이 중요했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또 가족 내에 장애인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 장애인이 가족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낭비를 하는 장남이거나, 그러니까 낭비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정신적인 그런 장애가 있는 이제 발달 장애라든가 뭐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게 되면 아니면은 뭐 장남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려요. 뭐 그런 경우라면은 이 가산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되니까 이 가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다 박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
금치산 한정치산이 선고가 되면 그 선고가 된 사람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이 다 무효였어요.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대신에 그거를 후견인이 하는데 그 후견인은 그러면 누가 돼야 될까요? 가산을 지켜야 되니까 가족이어야 되겠죠? 그 가족도 그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후견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후견인이 되는 순위를 정해놨었어요. 과거의 제도에서는 배우자, 그 다음이 직계혈족. 직계혈족이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이거든요. 그 직계혈족이 여럿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만약에 뭐 쓰러져가지고 이 금치산 선고가 있었다고 하면은 전 부모님도 있고 아이도 있고 물론 이제 배우자는 이제 없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먼저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장자니까. 그 다음에는 삼촌 이내의 반계혈족, 그러니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견인이 잘하는지 누군가 감독을 해야 되겠죠. 이 가산이 잘 운영되는지 후견인이 잘 관리하는지 감독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 감독은 누가 하냐? 역시 가족이 했습니다. 그거를 친족회라고 불렀습니다. 친족회는 앞에서 그 후견인의 순위, 쉽게 설명드리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앞에 있는 그 후견인의 순위에서 후견인이 된 사람 뺀 나머지 가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산을 안정적으로 가족들이 계속 지켜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던 게 과거의 제도였어요. 근데 자, 대가족이 해체가 되죠. 아까 우리 앞에 강의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고령자들의 70% 가까이가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살아요. 밑에 있는 자식하고도 같이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가족 사업체가 있으니까 아니면 가족 논이 있으니까 그 농사 짓는 우리 장남에게 다 주자 이러면은 다른 형제들이 뭐라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가 장남에게다 맡길게. 다 상속을 줄게. 대신에 장남이 너 약속해. 거기서 나오는 걸로 동생들한테 다 돈 나눠서 잘 줘. 네 이름을 해놓은 대신에. 야,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이 질문을 들으신 어르신들, 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주실까요? 안 주시겠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가산의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이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가족 돌봄도 약화됐습니다. 과거의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는 장애가 있든 뭐 치매가 있든 누구든 간에 다 가족들이 같이 돌봤어요. 애들이 태어나도 가족들이 같이 돌보고 다 온 가족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의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떠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족에 의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많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권의식이 발달해서 그러는데요. 인권의식이 발달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기존의 제도, 이 과거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더 이상 우리 사회하고 맞지 않은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존 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성년의견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년의견 제도는 이제 뭐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바뀐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바뀐 사회를 반영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후견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하고 후견인은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결정권의 원칙, 자기결정권, 그리고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그리고 후견의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견이 개시돼서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가족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가족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물론 맞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 성년의견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후견인은 법원에서 선임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고 법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단법인 온율도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견인이 일을 잘 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감독합니다. 이게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내용이죠. 그래서 이 후견 제도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임의후견,
성년 의견, 한정 의견, 특정 의견 이렇게 나뉩니다. 이제 회색 오른쪽 회색에 있는 임의 의견이 있고 제일 밑에 이제 겨자색으로 있는 성년 의견, 한정 의견, 특정 의견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 법에서 두고 있는 후견 유형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미성년 의견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미성년 의견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 미성년자에 한해서 게시되는 후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인에 대한 후견인 임의 의견, 성년 의견, 한정 의견, 특정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 의견입니다. 임의 의견은 내가 판단 능력이 부족해지기 전에 뭐 치매든 뭐 뇌졸중이든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러기에 앞서서 미리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내 판단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내 일을 대신 해달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일을 맡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위임이라 그러는데요. 위임을 할 때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하잖아요. 같이 만나서 합의를 하고 맡기고 일을 맡긴다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거는 내가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거를 우리가 임의 의견 또는 후견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거를 가장 원칙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후견 제도는 본인이 뜻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본인이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후견인이 개입하는 그런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내 온전한 의사로 나의 일을 맡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 놨다면 그게 가장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의견이 성년 의견에서는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임의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복잡해요. 하는 방법이.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후견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이 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에 보시면은 뭐 법원 근처 가시면은 뭐 공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판 있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 공증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 들리셔서 거기서 같이 그 이제 이미 후견인이 될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할 후견인이 될 사람하고 같이 가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님이 이렇게 공증을 해주세요. 원칙적으로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지내시다가 자 이제 진짜로 그 계약에서 정한 사정이 발생했어요. 내가 뭐 치매가 왔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후견 계약대로 후견인이 내 일을 해줘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면은 먼저 가정법원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등기는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해도 돼요. 계약 체결하자마자 공증 받자마자 등기하셔도 되고 그냥 등기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등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법원에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후견 계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의 후견 감독인을 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임의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야지만 후견 계약이 발동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임의 후견 감독인을 누구로 선임한다라는 심판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후견 계약이 발동을 해서 내가 뜻대로 맡겨놓은 후견인이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이 대신해 줄 때는 이 후견 계약에 다 내용들을 써놓을 수 있어요. 재산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기재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금이 얼마가 있고 뭐 내 재산 예금에 있는 돈을 그냥 네가 잘 관리해 주라 이렇게도 남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한 달에 50만 원은 적어도 어떤 걸로 써주고 또 한 달에 20만 원은 내가 항상 기부하는 어떤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다 기부를 해주고 또 한 달에 뭐 10만 원씩은 손주들에게 꼭 줘라. 용돈으로 내가 주고 싶다. 그런 내용들을 다 써놓을 수가 있어요. 써놓으면 임의 후견인은 그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거대로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내 일을 내가 맡기는 거니까 내 뜻대로 하도록. 신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치매가 오면 최대한 집에서 살게 해주라. 그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아끼지 말아라. 내 재산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난 그냥 너희들에게 패기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치매가 오고 내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이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그런 곳에 보내주라. 대신에 그런 요양원은 어떤 시설? 적어도 너네들 집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면 좋겠고 1인실이거나 뭐 2인실이거나 뭐 이런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후견인은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임의후견 감독인이 감독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할 때 감독인도 미리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거에 법원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희망하는 감독인을 먼저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도 그거를 존중하겠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만 감독인은 후견인의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임의후견과 비슷한 제도들이 다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 임의후견인이 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내가 판단력이 부족해졌을 때조차도 내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텐데, 그런 사람은 당연히 가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이 임의후견 감독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할 경우에는 제3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임의후견이 이용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적인 준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 게 가장 큽니다. 잘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설마 아직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의후견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복잡해요. 뭐 하는데 공증도 받아야 되고 법원에 등기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무슨 감독인도 선임해야 한다 그러고, 근데 감독인은 가족이 되면 안 된다 그러고, 아마 앞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신 어르신들 중 대부분이 이걸 누가 쓰겠어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어렵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차츰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의후견은 다른 후견들보다 먼저 우선합니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면은 임의후견이 우선해야 하지만 그래도 다른 후견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다른 후견들이 우선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우리 롯데에 돌아가신 신격호 회장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이제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임의후견 후견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견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임의후견으로 이제 임의후견 후보자로 되었던 이제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죠. 우리 법에서는 법정후견보다 임의후견이 우선하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한정후견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임의후견인을 이 후견 계약을 체결한 임의후견인이 후견인이 돼야 된다. 임의후견의 절차대로 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임의후견이 우선해야 되는 거는 법에 있는 것처럼 맞다. 하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면은 법정후견이, 그러니까 성년후견이 다른 후견이 임의후견보다 우선한다. 근데 이 회장님 사건은 그런 사례다. 그런 상황이다. 해서 한정후견을 게시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참고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법정후견이라고 말하는 후견 유형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성년후견 제도들입니다. 이것들의 앞에 임의후견과 다른 거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미 내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판단 능력이 부족해져 버렸어요. 이미 그런 이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노후 대비에서는 이 이후에 있는 유형들은 우리 노후 대비하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그런 법적인 준비를 미리 못 해놨을 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후견 유형들이 게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꼭 반드시 앞에 있는 임의후견 꼭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후견 계약을 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를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의후견을 이용을 해요. 실제로 우리와 완전 다른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99.9%에 육박하게 다 법정후견을 이용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후견들을 이용하는데 외국은 완전히 반대예요. 오히려 임의후견,
그 후견 계약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 80% 정도가 이걸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걸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준비를 해 놓고 만약에 그게 발동을 했는데 그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한다거나 뭔가 행동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맡겨놓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돌봐주기, 나의 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졌을 때 그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후견으로 넘어가요. 성년후견이나 이런 후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후견을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지금은 임의후견을 우선으로 쓰고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성년후견이나 다른 후견 유형들을 쓰도록 구성을 해놨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임의후견 쪽에 대해서는 약간 법적인 준비에 대한 인식도 낮고 그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홍보도 좀 덜 돼가지고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임의후견이 게시되는 건수는 5건, 6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후견 유형들은 1년에 평균 4,000건에서 5,000건 정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성년후견 유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년후견은 금지산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이분의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한 행위들을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에서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이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에 한해서 본인이 이제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는데 사실상 거의 그런 건 없어요. 거의 대리하는 그렇게 그걸 제한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모든 행위를 다 포괄적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뭐뭐는 후견인이 권한이 없다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그리고 후견인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만큼 본인은 그 범위 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는 어떤 재산에 대한 어떤 무슨 법률적인 의미 있는 행위들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일상생활에서 비용이 과도하지 않게 들어가는 것들, 뭐 슈퍼에서 뭐 먹을 거 산다거나 그런 것들은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유효하게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를 정해놓으면 그거에 한해서는 본인이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후견인 본인에 대해서 이 신상에 대한 것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신상결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뭐 어떤 뭐 의료행위, 뭐 거주 이전, 뭐 면접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를 정해주는데요. 아무리 후견인이 이걸 대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는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신상결정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 결정 권한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년후견이 언제 끝나냐? 이 성년후견은 사실상 안 끝납니다. 후견이 개시된 원인이 소멸해야지 성년후견이 종료되는데요. 이 개시된 원인이라는 거는 정신적 제약을 말해요. 치매라든가 발달장애라든가 정신장애.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은 사실상 피후견인 본인이 사망해야지만 끝나요. 다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일단 이 후견을 개시한 다음에 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후견인이 사망해도 후견은 끝나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사망하면 다른 후견인을 선임해줘요. 법원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은 사실상 본인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뭐 부동산을 판다거나 뭐 분쟁이 있어도 소송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마저도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격리한다거나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심적인 의료행위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어요. 자, 성년후견 제도는 앞에서도 보셨지만은 이게 이 성년후견 제도가 과거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도입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년후견 유형은 과거의 제도하고 좀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이 후견이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다 결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한해서 후견인이 개입한다고 해놨는데, 이 성년 의견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다 모든 걸 못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의견인의 권리를 다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후견인이 다 대신하고 피의견인은 본인은 다 모든 걸 결정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그 후견제도, 우리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도입된 이 후견제도의 이념과도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년 의견 유형은 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전체의 80% 정도를 이 성년 의견 유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80% 정도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강의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뭐 배우자 아니면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후견을 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 강의를 궁금해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부디 이 성년 의견 유형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정 의견입니다. 이 한정 의견은 원칙적으로 한정 의견이 게시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똑같이 동등하게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냥 후견이 게시되든 아니든 법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럼 그 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만 이 본인을 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은 한정 의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처분, 뭐 예금 해지, 뭐 아니면 무슨 대출, 이런 것들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정해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 행위들을 하면은 그건 다 무효예요. 그래서 후견인이 그거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정 의견이 가장 큰 차이고요. 성년 의견과의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성년 의견과 똑같습니다. 이 한정 의견이 원래 우리가 성년 의견 제도를 입법할 때 그 입법했던 분들 말씀으로는 원래 우리가 이 한정 의견을 위주로 설계를 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미리 임의 의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지정해 놓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렇게 후견을 게시할 때 한정 의견을 원칙으로 이용을 하고, 한정 의견은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 의견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성년 의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이용되고 원칙적으로는 다 한정 의견이 이용될 거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실제로 제도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 한정 의견은 전체의 10%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좀 후견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한정 의견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정 의견 역시 문제가 종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후견이 게시된 원인이 소멸해야 되는데 결국은 치매가 없어지거나 발달장애나 정신장애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본인이 사망하는 것 외에는 종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 한정 의견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이 종료와 관련해서 유연하게 좀 바라보는 그런 이제 법원 심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자리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정 의견도 근데 좀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후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인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본인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정 의견은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대리권을 주고 최소한으로만 동의권을 유보하고 그렇게 운용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에서는 성년 의견처럼 그냥 모든 권한을 다 줘버리는 형태로 이용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년 의견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한정 의견을 이용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사실상 사망할 때까지 계속 후견이 게시된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의견입니다. 이 특정 의견은 정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일을 맡긴다고 생각할 때 그것과 가장 부합하는 이제 후견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 법률적으로 어떤 뭐 소송이 붙었어요. 뭐 집에 관련해서 이게 임대차 관련해서 뭐 분쟁이 붙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그때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나요? 그 분쟁에 한해서만 사건을 맡기죠.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어떤 특정한 사무에 한해서 그걸 맡기게 됩니다. 뭔가 포괄적으로 내 일 전체를 다 해줘. 아마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에게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과 모든 법적인 분쟁은 변호사님이 해주세요 라고 맡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집에 관련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이 집을 누구한테 세를 놓을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들어 살지도 모르고 이 집을 언제 팔지도 모르고 또 내가 다른 집을 사거나 다른 부동산을 살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내 일생에 나의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일을 A 공인중개사에게 맡기겠다. 그런 결정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왜 후견은 달라야 되냐? 이 특정 후견은 바로 그런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판단 능력이 부족해지고 치매가 있고 발달 장애가 있더라도 당장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는 계속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무예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그럼 그 만기에서 해지를 한 다음에 내가 계속 쓸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안정적인 그런 돌아갈 수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후견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후견인을 해보면 한 2년에서 3년 뒤 정도가 지나면 굳이 후견인이 없어도 상관없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후견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무, 그러니까 내가 정신력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일에 한해서만 후견인이 개입해서 도움을 주는 그걸 특정 후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후견제도 이념에는 가장 부합하는 이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후견은 앞에하고는 다르게 특정 후견이 개시됐다고 해가지고 이분에게 어떤 무슨 뭐 권리에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동등합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은데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르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분은 치매가 있는데 후견인이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특정 후견이고, 이 특정 후견은 영국에 있는 법정 후견제도. 영국에는 딱 이 우리나라 성년 후견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 후견하고 이제 데퓨티십이라고 하는 법정 후견 딱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영국은 유일하게 이 특정 후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정 후견은 그 영국에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후견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후견이고,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부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면 종료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애초에 심판을 할 때 법원에서 특정 후견을 몇 년 동안만 한다라고 정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 후견은 끝납니다. 물론 또 그 전이라도 피의견인 본인이 사망하시면 또 종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특정 후견은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실제 지금 우리 이제 정부에서 이런 후견이 필요한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와줄 가족이 없어서 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얘기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로서 그냥 후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공공후견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세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와 치매 공공후견에서는 이 특정 후견을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거의 특정 후견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